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숫자만 보면 더 볼 것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왜 같은 실적을 두고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은 오히려 더 크게 엇갈렸을까요? 기대가 너무 높아진 건 아닌지, 메모리 호황이 꺾이면 다시 흔들리는 건 아닌지 보유자분들도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은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 변화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화려한 실적 제목보다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이 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공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제품을 많이 판 데서 그치지 않고 판매한 제품에서 남긴 이익도 가파르게 커졌다는 얘기죠. 매출은 전 분기보다 27.74%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56.21% 증가했어요. 숫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매출보다 이익이 훨씬 빠르게 늘었다면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팔았다는 뜻 아닌가요? 큰 방향에서는 맞아요. 제품 구성과 가격, 비용 효율이 함께 좋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다만 잠정 실적만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까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29.31%, 영업이익은 1810.26%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이익의 기준점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증가율이 워낙 크다 보니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늘었으면 다음에도 비슷하게 증가해야 좋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증가율보다 이익의 절대 수준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년에 이익이 낮았던 구간에서는 조금만 회복해도 증가율이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미 89조 원대까지 올라온 뒤에는 이익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증가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 다음 숫자가 이번보다 덜 화려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장 종료라고 볼 수도 없고 이번 증가율만 보고 같은 속도가 계속된다고 기대해서도 안 되죠. 여기서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이익을 만들어낸 사업의 중심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전장과 반도체를 모두 갖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사업이 잘 분산된 종합기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의 방향을 이해하려면 각 사업을 똑같은 비중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을 움직이는 핵심은 반도체 쪽에 훨씬 가까워져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보고서에서 DS 부문 매출은 81조 7,156억 원으로 제시됐고 부문별 내부 거래를 포함한 기준으로 비중은 61%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성전자를 스마트폰과 가전 중심의 소비자의 기업으로만 이해하면 현재 돈 버는 구조의 절반 이상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매출 비중이 그대로 이익 비중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의 중심축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죠.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반도체 비중이 크면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할수록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방향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무조건이라는 말은 빼야 합니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도 삼성전자가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을 맞추고 실제 공급 물량을 확대하며 그 판매에서 충분한 이익을 남겨야 회사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손님이 몰리는 상권에 가게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가게가 똑같이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손님이 원하는 제품을 제때 준비하고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원가를 관리해야 실제 이익이 남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이 커진다는 사실과 특정 기업이 그 성장을 자신의 매출과 이익으로 가져오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메모리는 산업 전체의 공급과 수요, 제품 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아요.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빠듯해지면 같은 물량을 팔아도 매출과 수익성이 함께 좋아질 수 있죠. 이번 실적을 두고 메모리 초호황이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는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여요. 공급이 빠르게 늘거나 수요가 둔화되면 제품 가격과 이익이 함께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을 바라보는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많이 벌었나가 아닙니다.
현재 이익 가운데 업황이 만들어준 부분을 다음 경쟁력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나가 더 중요해요. 호황기에 번 돈을 첨단 제품과 생산 능력, 고객 확보에 제대로 연결한다면 높은 이익은 다음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현재의 좋은 가격 환경에만 기대면 업황이 달라질 때 실적도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죠. 보유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불안하실 수 있어요.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정점일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인공지능 기회를 놓칠까봐 쉽게 비중을 줄이기도 어렵죠. 그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영업이익 전망을 놓고도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크게 엇갈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현재 이익보다 그 이익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두고 판단이 갈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호황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기서 파운드리가 중요해집니다. 파운드리는 고객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에요. 메모리처럼 넓은 시장에 표준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과 달리 고객별 설계와 요구 조건을 실제 생산 공정에서 구현해야 하죠. 결국 기술 수준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와 안정적인 양산 능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는 테슬라와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이 기재돼 있어요. 수주 총액은 165억 4,400만 달러이고 계약 기간은 2025년 7월 26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단순한 기술 홍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고객과 장기간의 생산 계약으로 연결됐다는 뜻이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5 생산을 앞두고 있어 파운드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서 AI라는 단어만 보면 안 돼요.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건 고객이 누구인지,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생산 관계가 어느 기간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고객 기반을 넓힐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자료예요. 그런데요, 큰 계약을 따냈다고 계약 금액 전체가 곧바로 매출이나 이익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165억 달러가 넘는 계약이면 당장 파운드리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고객의 설계가 확정되고 생산 준비를 거쳐 실제 납품이 이루어져야 매출로 잡힙니다. 계약 기간이 긴 만큼 성과도 여러 해에 걸쳐 확인해야 해요. 생산을 시작한 뒤에는 수율이 중요해집니다. 수율은 투입한 웨이퍼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뜻해요. 주문이 많더라도 정상 제품의 비율이 낮으면 비용이 커지고 남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파운드리에서는 누구의 주문을 받았나와 그 주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했나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차이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기회가 실제 돈으로 이어지는 조건이에요. 첫 단계는 고객과 계약을 맺는 것이고 다음 단계는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 생산이 파운드리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나야 하죠. 지금 확인된 건 장기 계약과 생산 기회입니다. 앞으로 검증해야 할 건 양산의 안정성과 그 과정에서 실제로 남기는 이익이에요. HBM을 포함한 고성능 메모리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늘어난다는 산업 전망만으로 특정 기업의 매출을 확정해서는 안 돼요.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고 공급이 늘어나며 그 판매가 수익성으로 이어져야 하죠. 기술 개발 소식은 출발점이고 고객 채택과 실제 공급은 중간 과정이며 실적 개선이 최종 확인 신호입니다. 그러면 메모리와 파운드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메모리는 당장의 실적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축이고 파운드리는 고객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통해 다음 이익원을 넓힐 수 있는 축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에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둘 중 하나만 잘해서는 부족해요.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를 놓치지 않으면서 파운드리에서도 계약을 안정적인 양산으로 바꿔야 하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이번 실적은 구조적 성장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아직은 한 단계가 남아 있어요. 메모리에서 발생한 높은 이익이 반복 가능한지, 파운드리 계약이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강한 실적과 하나의 대형 계약은 방향을 보여주지만 사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확정하는 데는 연속적인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반대 신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커질수록 기존 기업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니에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재평가되고 관련 상장 지수 펀드까지 관심을 받았다는 보도는 경쟁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중국 기업의 부상만으로 삼성전자의 기회를 낮춰 잡을 필요는 없지만 과거의 생산 규모가 미래의 우위를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첨단 반도체는 설비를 늘린다고 바로 같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이 아니죠. 고객과 쌓아온 생산 경험, 공정의 안정성, 납기 대응 능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 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경쟁사가 기술 격차를 좁히고 공급을 확대한다면 가격과 투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산업 성장만 보고 경쟁 위험을 지워버려서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도 빼놓을 수 없어요. 최근 보도에서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사업의 양극화가 주목받았고 스마트폰과 가전의 부담도 거론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 전체가 같은 속도로 좋아진 것이라기보다 강한 사업이 전체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을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가 강할 때는 다른 사업의 약점이 덜 보일 수 있죠. 시청자분들은 어차피 전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면 어느 부문에서 벌든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전체 이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이익의 출처가 중요해요. 특정 사업의 수익이 크게 집중돼 있다면 그 사업의 업황이 꺾일 때 회사 전체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의 개수보다 각 사업이 꾸준히 돈을 버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을 단순한 부담으로만 볼 필요도 없어요. 다양한 제품과 고객 접점을 갖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넓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그 기반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느냐입니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이익을 약한 사업의 부담이 계속 깎아먹는다면 종합기업의 장점이 줄어들고 각 사업의 수익성이 회복되면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죠. 이제 계좌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비중을 무조건 늘리거나 호황의 끝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서둘러 전부 줄이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보세요. 그 다음 실적 제목보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와 장기 계약의 실행 과정을 살피는 게 순서입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회사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설명하지만 새로 투자한 사람의 수익은 앞으로 벌 돈과 시장의 기대가 결정하거든요. 이미 기대가 높다면 절대 실적이 좋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가가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증가율이 둔화돼도 높은 이익을 유지하면 질적인 평가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세한 해석은 이번 실적이 단순한 일회성 숫자에만 머물지는 않는다는 쪽입니다. 반도체가 회사 매출의 중심으로 올라왔고 강한 메모리 환경이 큰 이익으로 이어졌으며 테슬라와의 장기 위탁 생산 계약은 인공지능 관련 생산 기회가 실제 고객 관계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다만 메모리 호황을 넘어 반복 가능한 수익 구조가 완성됐다고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확인할 신호는 분명해요. 높은 매출과 이익 수준이 유지되고 장기 위탁 생산 계약이 안정적인 양산과 파운드리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구조적 성장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반도체 수익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계약이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비반도체 사업의 부담이 커진다면 오늘의 해석을 수정해야 하죠. 기대보다 비중을 먼저 보고 계약보다 실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볼 때 필요한 건 89조 원이라는 숫자에 놀라는 것도 호황의 끝을 미리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익이 어느 사업에서 나왔고 다음 기술과 고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일이에요. 내 판단만큼 중요한 건 계좌 전체에서 이 종목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아는 것이니 이어지는 안내를 통해 보유 비중과 손실 구조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계좌의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종목명과 평가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 계좌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 줍니다. 종합 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를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 지수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같은 종목을 똑같이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유 종목과 비중, 손실 구간, 현금 상태를 확인한 뒤 각자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세력당화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숫자 뒤에 숨은 사업 변화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